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실종된 뒤 7일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3 학생의 죽음이 또다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고 이 일이 내 가족 또 내 이웃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강승걸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장 연결을 좀 해서 자살 위험 신호와 심리 방역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승걸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센터장님, 국내에서 매일 37명꼴, 그러니까 매년 한 1만 명 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누적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또 많다고 봐야겠죠? 네,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올 1분기에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우울 점수가 2018년 조사 때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자살 생각은 지난 조사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최근에 발표된 문체부의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 정도가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86%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감염병, 지진, 또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또 국민적 단합 등으로 이 자살 사망 감소 경향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이 이제 본격화하는 한 2, 3년 뒤에,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극단적 선택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재난 초기에는 국민들이 단합하고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보자라는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자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사례에서도 홍콩에서 사스가 있었던 1년 후에 노인 자살이 증가를 많이 했고요. 일본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후에 서태에는 자살이 감소했다가 2년 후에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후쿠시마 지역도 같은 양상이었고요. 최근에 올해 1분기 코로나 이후에 자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높은 자살률의 원인인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또 신체 건강 문제, 이런 삼중고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경기도 성남에서 그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그 고교생의 사망을 두고 그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비윤리적인 보도를 또 경쟁적으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살 사건 보도 권고 기준 3.0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하던데 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3.0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은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에서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이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1.0이었다가 버전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3.0인 거고요. 총 5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아야 되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그림 등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자살 예방 정보를 동시에 기사하고 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고인의 인격,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됩니다. 참 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들에서는 자극적인 뉴스를 뽑아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가끔은 모방 행위로까지 또 이어지진 않을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모방으로 인한 자살 증가 문제가 이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살보도가 자살의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이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바입니다. 특히나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일반인의 자살이 증가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전에 2008년에 10월에 유명한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2달 동안 자살자가 3,081명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같은 시기에 1,800여 명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뭐 2배는 아니라도 그 정도 늘어났죠. 또 다른 연예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직후에 2달 동안 같은 방법을 써서 자살하신 분들이 전년도에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이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살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고인 유족의 사생활과 모방 자살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간혹 발생하는 자살 관련 선정적인 보도를 보면 이런 사회적인 대의를 도외시하고 시청률 경쟁이나 클릭수 늘리기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 자살은 이게 이제 주변의 적절한 도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3 학생의 경우에 이 공개된 그 CCTV 영상을 보면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좀 일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충격적이거든요. 어떻게 이 자살 전에 어떤 뭐 증후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당수는 자살 전에 암시하는 신호를 보입니다.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94%가 자살 사망 전에 자살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자살 경고 신호를 경고 신호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제 유족들이 돌이켜보면 그런 거였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 유가족의 한 23% 정도만이 자살 전에 경고 신호를 인지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또 내 동료가 또 내 이웃이 심리적인 좀 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뭐 도움을 좀 이렇게 또 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 상대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 보내야 할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충격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경험은 매우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고통스럽고 이유 남겨진 유족의 삶 역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 자살 유족들의 대부분이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유족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에 대한 그런 슬픔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애도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행정 지원, 그리고 학자금, 일시 주거 서비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학자금까지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이거 되게 여러 가지를 되게 혜택을 또 많이 주시려고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살의 원인 90%가 이게 이제 우울증에서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센터장님.
네. 이 자살 예방은 이렇게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이제 치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우울한 기분, 의욕과 재미의 저하, 불안,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 또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하다 그런 생각,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아하.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우울 등의 기분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은 조금 양상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반항 행동이나 뭐 게임 중독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잘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약물 치료, 또 상담 치료, 비약물학적인 치료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적절한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전에 대개 이제 그 자살에 대한 그 경고나 뭐 사인을 이게 또 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뭐 어떤 말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전문가분들이 하던데 이 자살에 대한 경고, 사인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살 경고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 자살 경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챌 수 있도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죽고 싶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 등의 절망감이나 죄책감, 뭐 쓸모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적인 신호가 있겠고요. 손목에 상처를 내는 자해 흔적이 발견이 된다든지, 약을 사서 모으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자살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사람을 피하거나 불면, 불안 초조, 음주량이 전혀 없이 증가하고 이런 전혀 없던 행동을 하는 행동적인 신호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특별히 표현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몹시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혹시나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과 이별을 하게 되었거나 고통스러운 신체 질환, 실직 등의 위기 상황, 경제적 상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에도 이를 상황적인 신호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위험 신호가 있다, 이런 분을 발견을 하신다고 하면 괜찮겠지라고 지나치시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참 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유행 이후에 우울증, 뭐 또 불안 증세 같은 것을 느끼고 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의 우울과 자해, 또 자살에 대한 적극적 심리 방역도 되게 시급해 보이는데 심리 방역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고요. 2021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예전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 코로나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중고등학생이 48%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4%, 그리고 1년 내에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25%였고요.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문제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이제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센터장님, 그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 게임 중독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게임을 하면 재밌지 않나요? 왜 자살 생각을 하죠?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이 청소년들의 어떤 스트레스 문제가 학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타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더 나중에 늘어날 수 있고 그러겠죠. 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한 도피로서 게임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는 위험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 아침 시간부터 이게 좀 저 어두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심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센터장님. 네.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이 팍팍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저녁 때 하루가 이제 정리될 무렵에 이제 우리가 저녁 때 되면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뉴스를 트는데 그렇죠. 뉴스만 보시지 말고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먼저 되돌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정신건강관리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그 네.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그 살인 사건이 좀 연이어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요새는 뭐 이렇게 미국 드라마라든지 뭐 여러 외국 드라마들도 많이 시청들을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로. 근데 영화나 그 이렇게 미국의 드라마 보면요, 총으로 그냥 막 쏘고 그냥 뭐 하다못해 그 가수들 뮤직비디오에서도 뭐 총을 가지고 그냥 막 힙합 하는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아주 멋스럽게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총 쏘고 하는 게 뭐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어떤 이런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듯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수들이 뭐 귀걸이하고 뭐 코걸이하고 나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자극적인 소재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그런 뭐 자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우울해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죽어야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금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예, 좋은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살 보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 네. 이제 앞서 우리 사회자 육각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영화나 비디오, 미디어, 사실 이런 것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받죠. 이제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뇌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네. 또 현실적인 판단을 적절히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발달이 충분치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하고 있지만 연령 제한이라든지 또 그런 매체에 대한 접근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고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우울해가지고 어떤 극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분들이 기분 좋게 대화하고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혼자 있다 보면 또 우울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고 그러려면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또 종식이 돼야 되고 첩첩산중입니다. 예. 아무튼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승걸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